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핵심 인물인 박상용은 녹취 논란 속에 직무정지 조치됐고, 서민석 변호사는 통화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양한 패널들의 분석 함께 보시죠.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의혹을 폭로한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녹취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저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자신이 나눈 통화 녹취 파일 원본을 서울고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서 변호사는 녹취 파일의 자깁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녹취는 맥락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박상용 검사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 뉴스가 뭐였냐면, 이게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을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박상용 검사 측은 짜깁기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고검에 제출을 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뭐 증인 선서 안 하고 그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SNS에 글 쓴 게 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일련의 행동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렇죠. 박상용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왜 내가 소명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로 엮어가지고 저 위증죄로 고발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껴주겠느냐.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검사가, 법률가가 자기 피의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옛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피의자들 중에서도 나 기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할게요, 말할게요, 진술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 꼴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런 글을 써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박상용 검사가한테 만약에 내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그랬더라면 저는 어차피 당신 뭐 다 엮어서 조작하고 별건까지 엮어가지고 이재명 기소하려고 할 텐데 내가 거기 왜 하겠느냐. 당신 이재명 기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출석하고 진술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당시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네, SNS를 통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규현 변호사의 문제 제기만큼이나 박상용이라는 검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뭐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하기 그 이상으로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것도 현직 검사가.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로 나온 내용처럼 직무정지가 지금 명령이 법무장관 이름으로 됐는데 2차 종합특검에서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그 지휘 라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장 검사,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지검장, 뭐 이런 검찰총장 등등등이 쭉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과정을 2차 종합특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 지시,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누가 방조를 했느냐? 윤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이 사람들이 쌍방울 사건 보고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회유, 지시, 방조 정황을 특검 측에서 포착했다. 그러니까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를 지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차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가져감에 있어 사실 우려하는 법률가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냐 이게. 그렇죠. 예,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이 되어 있어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뭔가 관여를 하고 진술 조작을 하는데 지시를 하든 관여를 하든 해야 이게 수사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사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나중에 지금 공소 기각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법을 개정해서 이거 아예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박아주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빼박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그러면야 뭐 안전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게 어떤 식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23년 5월 17일 정도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7일 정도 전후까지가 징계 시효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징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신문에서 만든 그래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뭐 25년 7월, 9월, 10월 그리고 뭐 4월 2일 2차 종합특검의 사건이 이첩되는 일련의 상황들까지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저 사이에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에 있었던 그 녹취들이 조각조각 공개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을 전체 분량을 원본 파일을 서울고검에 서민석 변호사는 제출을 했고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지난 그 금요일에 이 조작기소 국조 이 특위의 전체 회의장에 뭐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박상용 검사도 현장에 있었고 뭐 본인만 증인 선서를 안 했었죠. 이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퇴정을 명령했고 쫓겨나는 장면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법무부의 공지사항 나온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라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히- 박상용 박상용이 지금 나와 있었을 때 저 태도도 문제지만요.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말든. 근데 저 장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막 째려보고 내려보고 막 별짓 다 하다가 그 쉬는 시간 중간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가가지고 형님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중립 훼손이라고 전 보고 아, 그 현장에서 네, 현재 그 어. 오늘 아침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뭐 영상에 보면은 가서 국민의힘 의원이랑 번호 교환하고 거기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또 우리 회의 그러니까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마치 그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깔보듯이 내려보고 가가지고 막 이름표 확인하고 그따위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예. 중립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일단 이 박상용에 대해서 저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에 고발하고 으흠. 이제 오늘은 2차 종합특검에다 또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정치 검사들을 바라보면 국민들도 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근데 뭐 사건의 얼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반부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곧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7일 이내에 아마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죠. 근데 그 징계가 나오게 되면 뭐 징계 딱 결정이 되면 또 박상용은 뭘 할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무슨 본안 소송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방식의 여론을 어지럽히는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게 또 언론으로 하여금 소위 박상용 띄우기밖에 안 되는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박상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부터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검사를 또 정치인으로 만드는 공식처럼 윤석열을 만들었던 공식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이에요. 오늘 한겨레에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을 꿈고 쓸 박상용 검사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딱이네. 보여주는 행태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검사로서 굉장히 그 출세 그 라인을 잘 탔던 검사, 그리고 뭐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성과를 내고 싶어했던 검사. 그 검사가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을 때 과거 그 윤석열 검찰이 살아 있을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오히려 그게 훈장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이 아침 햇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한동훈처럼 하고 싶어도 넌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전망인가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했던 그 환경과 이 다르다. 박상용 검사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때는 윤석열 자체가 갑자기 무슨 범죄 혐의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박상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범죄 혐의자고 징계를 받을 거고 수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처럼은 안 될 것 같고 뭐 임성근이나 김현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약인데. 아, 갑자기 선글라스 생각이 나는데 그 김기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앞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얘기했던 그 윗선으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박상용이 입을 잘 열지 않으면 사실 위로 타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상용한테 먹이를 안 주고 그냥 빨리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평검사들 사이에 단톡방 만들었었다는 것도 나온 마당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윤석열 특수부의 스타일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걸 수사한다면 오늘 아침에 그 핸드폰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을 겁니다. 벌써. 네. 이 수사는 속도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왕 2차 종합특검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소리 소문 없이 그런 거에 빨리빨리 착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어떻게 했다라든지 24자리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죠. 아 또 그런 거 볼까봐 좀 짜증이 나려고 그렇죠. 그래요. 아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그런 많은 수의 핸드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단톡방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면은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그게 나오면 그거 본 수사팀은 출근해야 돼요. 9시 뉴스 들으면서 출근해서
당장 이제 자정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서 음흠. 당직 검사 당직 판사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영장 발부 받아갖고 아침에 치는 거예요. 원래 수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아쉽다. 좀 저 윤석열 한동훈이들이 잘 하던 초식인데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종합특검이 지금 이 단일 사건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 박상용 씨 관련된 사건은 아까 이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종합특검법의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라는 범죄 혐의를 소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차 조항을 종합특검. 예.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만 있겠습니까? 아유, 거의 김건희는 전화기를 밤새 들고 다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약간 상황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여보 여보 이 박상용이가 아주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용이 말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가 주물러야 될 사건이 수천 수백이라고 이걸랑 이거 너무 모르니까 더 전화기나 내놔봐. 그 상용이 제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왜 김정수, 김혜경 거 안 하고 내 거만 하라 그래. 물어봐요.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저는 예. 전화기 내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사건 숫자가 워낙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까지도 2차 종합특검이 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뿌리 뽑으려면은 이 수십 수백 건까지 다 다뤄야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제 보충해야 될 특별법이 있다면 그 얘기를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좀 뭐랄까요, 미리 좀 준비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자라는 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로 보십니까? 아니 사실 그동안에 왜 박상용 검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일은 안 하고 검사 1인당 뭐 500건씩 있다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방송 출연만 하느냐. 게다가 제가 알아봤더니 페이스북 그 사람이 하는 페이스북이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건 어떨 때 부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적혀 있어서 뭔지 알아봤더니 이게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그 이름을 부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걸 많이 하거나 페이스북에다 글을 많이 올리거나 SNS에 막 하루 종일 올리는 사람들 이제 내지는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디지털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을 발휘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름을 부여해 주나 봐요. 야. 그래서 요즘 되게 화가 나는 게 유튜버들이 그 본인 자체 유튜브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송 패널로 활동하면서 그 영업을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데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 경쟁자가 박상용이라고 아니 유튜버들보다 더 많이 패널로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박상용 검사가 다 전화를 PD 작가에게 번호를 알아가지고 먼저 연락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내가 출연하고 싶다. 매불쇼에 출연하고 싶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연락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영세 사업자는 어디에 서라는 건지. 갑자기 왜 저 같은 영세사업자가 나와요?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이름이 박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있는 데다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팔로워가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팔로워가 10,000명이 팔로워가 넘고 10,000명이 넘었고요. 저도 팔로워니까요. 자기는 자기가 팔로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200명이더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는 검찰청이 써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부부장 검사라면서요. 그러고 다녔으니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맨날 일은 안 하고 방송만 나오느냐, 왜 법무부는 가만히 놔두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직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법무부에서 결국에는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행이다. 그 검사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SNS 활동하고 정말로 본인 의견을 가리지 않고 만방에 표출하는 검사는 처음 봤습니다. 예,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조차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누르질 않거든요. 근데 그 좋아요 표시 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거의 적극 SNS에 대응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인터뷰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 인터뷰는 사실 공무원이 어떤 외부의 인터뷰를 하려면 아까 PD님께서
그 어떤 누구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대개 공무원이 외부에 강연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거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걸 다 기관장의 승인 하에 한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2018년도에 바뀌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예전에는 허락을 득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게 2018년에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는 검사장님한테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섭외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네. 저보고 원래 우리는 그 규정이 바뀌었어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다 먼저 하고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근데 너가 요청하면 내가 한번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나가고 싶은 데 가서 막 다 나가잖아요. 하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오늘 법무부가 드디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이 박상용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이게 구자형 검찰총장이 요청을 했대요. 아, 구자형 총장 대행이 요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있는 정성호 승인한 장관이 것으로. 승인하는 형태로.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현재 대검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이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것하고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물을 흐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신 것 네. 같아요. 진작에 사실은 했었어야지. 직무정지가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부적절한 게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면서 동시에 감찰 중인 사안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검증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보를 균형 있게 다 이렇게 쌍방의 정보를 종합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오인된 어떤 정보에 빠져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놔뒀다는 건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직무집행 정지된 건 다행인데 문제는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라 직무집행 정지는 약과입니다, 약과. 예, 본인의 네. 근무를 이렇게 멈추게 사실 직무를 멈추게 한 거라서 네. 더 자유롭게 나온 거 아닌가. 약간 그것도 걱정이 돼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사실 이제 지난 국정조사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진술들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네. 박상현 씨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연어 술 파티 없었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연어 이제 회덮밥 이런 걸 먹었다는 거였는데 그 교도관이 내가 직접 받아다가 갖다 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박상현 검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자백하는 피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어술 파티를 통한 진술회의가 없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교도관들이 연어회덮밥을 직접 받아 가져왔다는데 통상 피의자 식사는 검사가 비용을 낸다. 누가 결제했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 이게 결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럼요. 냈냐 네. 누가 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그 공범은 아주 이 말 맞추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층을 분리하거나 동을 분리하게 하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다 엄격하게 공범 간의 동선 자체를 아예 분리해요. 그래서 출정을 갈 때도 구치감에 딱 이렇게 수감될 때도 완전히 분리해서 하게 하는데 아니 검찰 수사받는데 같은 방에서 놓고 창고 같은 조사실에 놓고 밥 먹으면서 뭐를 거기서 먹은 게 뭐가 중요해요? 연어를 먹었든 고기를 먹었든 공고기를 먹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범들을 거기다 한 장소에 몰아넣고 식사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라는 게 본질인데 밥값을 누가 계산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밥값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변호인들이 도대체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때 당시에 밥값 누가 냈는지 네가 그럼 법인카드를 냈을 거 아니냐. 법인카드 네. 결제내역 내놔라. 이러니까 저 사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는 중인데요. 제가 이 박상현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없었다고 처음에 막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다 갖다 대잖아요. 반증을 하면. 네. 그러면 또 다시 그거 말고 딴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연어술 파티도 원래는 없었다고 자기가 막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교도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받아다 줬어. 사실 그건 누구도 반박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제 누가 했는지 따져보자. 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요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런 캐릭터. 네.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저도 오늘 그죠? 떠오릅니다, 지금. 처음에 떠오른 네. 사람은 이거 제일 최초에 나왔던 정치권에 나왔던 사람 양심이 불량한 약간 이준석.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의 논점이 흐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 두 캐릭터를 겪어가지고 박상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고로 이준석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아 무슨 뭐 그 이렇게 비염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다고. 그렇군요. 네, 그 선거 이제 유세를 앞두고 아마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KU를 기원하고요. 네. 근데 최근에 캐릭터가 많이 이렇게 좀 더 바뀌었죠. 능가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네. 지금 박상용 검사는 단순 직무 정지나 감찰을 걱정할 때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2차 종합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는 모양새고 오늘 쌍방울 대급송금 진술회유 사건의 이첩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건이 정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윗선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에서도 윗선의 이름을 정확히 밝힌 게 있었었고요. 실제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이 박상용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자백하는 내용도 사실은 이제 진술을 했었었고요. 실제 그 위에 누구가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당연히 맨 정점에 있을 것이고 그 아래 한동훈 뭐 장관 계속 자기 안 불러준다고 막 난리 쳤는데 이제 기다리세요. 이제 금방 본인에게까지 이게 올라갈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조직적으로 검사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권영빈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 사건 이첩과 관련해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하는데 그 문맥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정황 증거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했다. 이 정도는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의미는 이게 단순히 그냥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의심되어서 네. 이첩을 요청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서울 고검에서 TF에서 이 사건을 감찰을 벌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찰 마무리 국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감찰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그만하게 이 박상용 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박상용 검사는 부부장 검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40대 초반, 당시에 40대 초반의 검사, 부장 검사도 아니고 부장 검사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 일개 검사, 평검사 개인이 이거를 했을 리가 만무하고 녹취록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을 덮어준다라고 하고 사건을 막는다라고 하고 그런 어떤 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윗선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자기가 어떤 오더를 받았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었고 서민석 변호사도 그 윗선에 있는 자기가 변호를 이제 사실은 사임을 당했잖아요. 아 검찰청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고 났는데 검사장한테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얘기로는 이 박상용한테만 전화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장과 그 위에 있는 검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사임한 이후에 거죠. 네. 그러면서 내용이 뭐였냐? 좀 이거 계속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변호사한테 그것도 사임한 변호사한테 윗선에 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이 이렇게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사건을 변호해달라고 한다는 말이 것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우호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싶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절로 듭니다. 게다가 서민석 변호사하고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변호사님 보고 사실은 그 당사자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이 그런데도 맡아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안 넘어올 사람처럼 보이긴 하죠. 아니 넘어오게 할 만한 그게 없어요. 네. 그 큰 사건은 안 맡았다 큰 이건가요? 사건 많이 맡았는데요. 네, 저희는 타협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맡았어요. 오히려 사건을 더 키워. 타협이 불가능한 사건들이어서 안 되고요. 딱 하나 그냥 일반 검사가 요거는 협의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평검사 한 분이 적극 오히려
노력해 주셔서 고마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랬군요. 그거 네. 말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수원지검 당시 형사 6부가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처음에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맡게 됐는지 그거 아세요? 아,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됐는지 네. 잘 몰랐습니다. 네. 너무나 궁금하네, 갑자기 들으니까.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수원지검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었던 거예요. 아. 처음에 형사 6부에 가지 않았었고 무슨 감찰 업무였느냐? 형사 6부에 그 당시 수원지검에는 형사 6부에서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제 수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무슨 압수수색이었냐면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있었겠죠. 네. 근데 그 내용이 쌍방울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방울에 있는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형사 6부에 있는 수사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통을 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그렇구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확인이 이제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낭패를 본 거죠. 그래서 2022년도 그때 당시에 이 박상용에게 네가 이거 수사 좀 한번 해봐라. 도대체 누구랑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진짜 쌍방울의 그 임원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검찰 수사 저기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실제 형사 6부에는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고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리 수사 정보를 흘렸더라고요. 그거를 박상용이가 수사를 하는 와중에 아마도 수사를 잘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좀 칭찬이 오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형사 6부에다 갑자기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또 전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수사 정보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실형 2년 선고받았어요. 아, 실형 선고도 네. 받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건데 결국은 이제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짰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 작업이라는 것이 2차 종합특검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수사의 결이라는 건 나중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큰 그림이나 갈래를 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방울 사건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이 메인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구중 증거들이 금감원이나 국정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제3자 뇌물 사건으로 확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로에서 누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예를 들면 그 지시를 하고 공모를 했는가라는 과정을 밝히는 게 핵심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합특검에서 사건을 이첩 요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워낙 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수사를 했던 특수부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한동훈처럼 비밀번호를 뭐 16자리로 해가지고 까먹었다고 오리발 내밀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네. 아니면 그 수사를 보조했던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약간 직접 관여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수사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수사의 네.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상용이라고 한 사람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찐윤 그 핵심의 라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찐윤 핵심 라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가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하고 그거보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수원지검으로 가고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은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원지검은 뭐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차장검사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4개월 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랬어요. 수사 성과가 막 위에서 압력을 넣는데 네. 뭐가 안 되니까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에서 뭔가 무리하게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대북 성금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예. 사람을 충성하게 만들고 뭔가 오버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찐윤이고 자기네들은요 이 옆에 있는 격가지를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라인으로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사실은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바깥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진입 욕구가 있겠죠, 당연히. 네. 거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되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이 핵심 라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뭐가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내가 이 눈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더 미친 듯이 더 오바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박상용의 심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완벽한 그 특수부 라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특수부에 있었던 적도 처음에 없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윤석열 라인은 항상 우리 선골 아니면 아무도 안 쳐줘. 특수부 아니면 사실 검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맨날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뭔가 권력의 코어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안 껴준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처럼 그냥 어차피 안 됐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네.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별 난리를 다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후자에 속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걸복걸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오바해가지고 윗선에다가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밖에 네. 안 보여요.